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 직접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밤까지 꼬박 세우면서 역대 최장 24시간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먼저 이 장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이제 판사 출신답게 헌법 교과서까지 좀 들고 나와서 사법부 독립 원칙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이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당이 계속적으로 갈등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장동혁 체제가 이제 그만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살살 나오고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굳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 당원들을 넘어서서 중도층에게도 굉장히 소구하는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체제는 이제 공고하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짚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 분야에 대한 상황이어서 24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사실 24시간 동안 계속 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신적으로도 대단했다. 또 중도층에게도 소구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당대표 최초 역대 최장이라는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또 당내 입지를 좀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더 세게 이렇게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지금 장 대표에 대한 반발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록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 전에 너무 지금 22시간인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깨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에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사실 상권 분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당 대표가 이거를 알려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민주당이 예전에 이 테러 방지법 같은 걸 할 때는 얘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주당 야당일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안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필리버스터 같은 거를 이제 회기만 바꾸면 그게 무효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필리버스터 이렇게 해도 이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일어서서 이걸 알고 반대해 달라고 그런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저희가 잠깐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네. 이번이 정말 최장인데요. 그 전에 우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최장은 저희 당 박수민 의원이 네. 17시간 12분, 17시간 12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4시간이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다음에 또 되겠다는 분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정도는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되는 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좌우 성향을 막론하고 오늘 좀 많은 매체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좀 정치적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평가와는 또 별개로 이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법안 내용을 보면 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위헌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추천이라는 것을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추천이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사법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과정도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같이 진행하는 게 뭐냐면요.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법관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법원 내부의 인사에 있어서 본인들이 관여하고 싶어서
하면서 법원행정처라는 조직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위원회 형태로 또 변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상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친정부적인 사람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던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 규정을 법률로서 제한하겠다라는 것에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헌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기존의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은 이 법안에 뭐 말하자면은 하급심, 중앙지법 그리고 고등법원 여기에만 있는데 나중에는 대법원에서도 어떤 소부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법률을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헌성이 있다는 거 스스로 알고 있고 조국혁신당조차도 지적을 했는데 추천이라는 것을 잠깐 빼놨다라고 해서 전혀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예규 이야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잘 짚어줬다. 그리고 이거는 중도 소구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위헌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그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짚어봐야 할 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대법원에서 먼저 예규를 제시했었습니다. 이미 자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이 법률이 만약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이 예규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예규는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법무부가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한다니까 궁여 지책으로 내놓은 게 아마 예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딴 것보다도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이런 거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일단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이거를 추천한다.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 재판의 원칙이 무작위 배당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다 깨지게 되고 그냥 뭐 현 정부가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 같은 걸 설치한다 그럴 때 네. 그럼 민주당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신속하게 그러니까 목적은 신속하게 한다는 건데 이재명 재판 사실 그동안 3년 넘게 1심도 아직 안 끝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뤄져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좀 만들어야지 이게 공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또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예규가 이제 나왔는데 법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이 예규는 효력이 사라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예규 자체는 살아 있지만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뭐 예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뭐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됐지만 아마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또 몇 달 정도는 걸릴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라든지 여러 사람이 한 1, 2월 정도에는 선고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날짜가 잡힌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위헌인지 아닌지. 그럼 일단은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을 해서 법원에서 대법원 예규상의 전담재판부로서 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위헌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때 뭐 예규가 폐지가 되고 법률로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든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2월, 3월 뭐 이 정도 항소심이 시작할 무렵에는 법원의 예규에 따라서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강 변호사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분이 이렇게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을 못 거는 그런 법안을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그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이제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그것도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대상에 네. 지금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그 중에 뭐 내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것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법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한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혹은 지금 피고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피고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인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있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그 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이러한 과정들도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뭐 위헌 재판 심판 이런 거를 네. 몰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내란 정국을 계속 끌고 가면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저는 민주당에서 그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위헌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에게 타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재판이 그 정말로 중지가 되었을 때 이 법률 때문에 중지가 되었을 때 뭐 이런 상황들을 가정을 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정무적으로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특히 당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저희 계속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가 약간 민망해진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계속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것도 뭐 재판이 중지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감정적으로 뭐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프레임을 계속 가기 위한 뭐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뭐 그런 프레임은 지금 2차 종합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이미 그 본색을 드러냈다고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그거 아니고 저 참여연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소명을 냈는데 사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초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지기현 판사가 한 것처럼 윤석열 구속을 안 시킬까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답이거든요. 근데 특정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이게 법은 그렇죠. 고평사항성 네. 그런 거에 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리고 참여연대도 좀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참여연대 같으면 예전에 상권 분립을 갖다 뭐 저해하는 그런 거였으면 이전 정권이었으면 무조건 반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이제 특정인 구속도 그렇지만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반대한다. 이거 통과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까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규가 아니라 법률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정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예규는 대법원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또 뭐 수정을 한다거나 혹은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대해서 나중에 바뀌거나 폐지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률로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히려 안정적이기 때문에 법률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만들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본인들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꾸리는 재판부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규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민망하니까 안정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여기에 대한 논리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법원 예규와 이 법안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까 예규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 그러니까 아니 네. 아까 교수님이 이미 답변을 말씀을 네. 하셨어요. 무작위 배당 네. 그 원칙이 있는 건데 이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부를 한 2개 정도 더 늘려놓고 그 중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그쵸. 처음엔 뭐 네. 추천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뭐 사법부 내부의 기구에서 이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근데 의결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결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그리고 저 3개월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내란 전단 재판부는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낸다고 네. 이게 원칙인데, 사실 이게 뭐 항소심 같으면 뭐 그럴 수도 뭐 억지로 노력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1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빨리 빨리 유죄 때려서 구속시켜서 그냥 뭐 어떻게 치우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도 오래 살았지만 이런 법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진짜. 그렇게 속도를 높이고 싶은 게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있지만 지금 미니 총선이라고 한 10석 정도 그 국회의원들도 네.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져오지 않으면 그동안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했었던 내란 정당 프레임, 이것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더 이상 주장할 수조차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 6월이 돼도 임기가 그때도 4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활을 걸고 있지 않은가. 결국 그때까지 이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한 의식이 있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이게 민주당한테 너무 안 좋잖아요. 환율도 1480원도 너무, 네. 뚫어버렸고, 부동산 정책도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책 마련됐대요. 마련됐는데 이거의 발표 시기는 상황을 봐서 조율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나온 안이 국민들한테 흡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집값을 안정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주택공급 대책 발표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정부에서.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게 1월, 2월이 되면은 3월에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쵸. 1, 2월에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때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면은 인기가 완전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시장 선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할 게 없는 현 상황에서 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어가야 되는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내란 프레임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곧바로 또 하나의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인데요.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이게 입틀막 법이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게 없어도 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을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 본 게 있다면 그거에 뭐 다 최대 5배까지 이제 뭐 소송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뭐 언론사면 모르겠는데 이게 유튜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유튜브로서 이제 고소를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이 그 조이 그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함이 들어가셨을 때 2억 정도를 이제 걷어서 한 푼도 장례비 안 썼다라고 이제 제가 글을 쓴 게 그게 이제 그 민사소송 건 이유예요. 1억 8천만 원을 저한테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어떤 불리한 점이 있었냐면은, 저는 사실 그 세브란스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되게 다 진료비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장례비도 당연히 무료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푼도 안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비로 일회용품 3천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그냥 그 세브란스의 정책에 맞춰서 글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2심까지 가서 정말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윤미향에 대한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그리고 그 윤미향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을 쓰기 싫어서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블로그를 문을 닫았어요. 그 10번 넘는 소송을 당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유튜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거고, 저도 그 정도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론 자유를 완전 입틀막 하는 법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허위 조작은 그동안 좌파의 특기였거든요. 근데 그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는 의도가 뻔한 거죠. 그냥 보수 쪽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정부가요 되게 친변호사적인 정책들을 많이 써요. 네. 지금 우리 대법원까지 참신된데 그 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배임죄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를 또 새로 만들겠다. 지금도요 우리가 형사사건 예전에는 경찰, 검찰 이렇게 둘밖에 없었잖아요. 공수처까지 생겼었는데 공수처 만들 때도 민주당이 요 기관 하나만 만들면 일거의 대한민국 권력형 비리 다 사라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뭐 오동훈 공수처장과 수뇌부 5명은 직무유기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국민들이 다 잘 알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관이라는 걸 여러 개 만들고 자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뭘 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도 지금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들어가고 뭐 5배를 손해배상을 하게 하겠다라는 등 이러면 변호사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정부에게는 저는 대한변협에서 표창장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가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은 정관 변호사 써도 재산이 안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쓰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특히 또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 과정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수정했던 내용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다시 원안으로 복구해버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근데 대통령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라. 맞죠. 그러면서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여기서 또 노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뭐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이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가 추석밥상에 올리겠다라고 본인의 당대표 공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도 불쾌함을 좀 드러냈었잖아요. 정성원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뭐 토론회를 해서 대통령이 주재할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 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서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에 대해서는 빠진 상태로 1년 유예에 놔둔 상황에서 법률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대통령은 분명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폐지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방위 쪽에서는 대통령의 뜻대로 한 거죠. 최민희 위원장 측에서.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다시 부활을 시킨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최민희와 추미애 사이에 어떠한 간극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하마평이 없어요.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모습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법안이 올라가게 된 건데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민희 위원장도 굉장히 큰 스피커시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어쨌든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이 법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틀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어찌 보면은 저희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민주당 내 집안 싸움에 이거 원래 첫날 올린다고 했다가 또 늦춰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거 대표 발의하신 분이 최민희 처음에 최민희 아닌가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좀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고치고 이러는데 사실 최민희 이분이 원래 민원연에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거기서 명성을 쌓아서 이제 그 국회의원 된 경우거든요. 근데 민원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민주언론연합회라고 하는 데가 원래 이제 언론 자유 이런 거 신장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국회의원 돼가지고 만든다. 이건 정말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활동 전체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저도 앞으로 이제 저도 진짜 많이 무섭습니다 사실 지금. 네. 저희도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최민희 위원장은 사실 지난번에 과방위 회의할 때 보면 MBC 국장도 막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렇죠. 화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권과 관계없이 본인 개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데들은 지금 다 싫어하고 다 괴롭히면서 딸 결혼식에서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논란은 계속되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기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 이게 네네. 이제 국민들이 와닿지 않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언론을 입틀막 한다 그러는데 또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이제 만드는 측에서 예시를 좀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청담도 술자리라든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환단고기 같은 그런 것도 사실 허위 조작 정보를 그냥 인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런 거 없이 제가 어떤 언론을 뭐 어떤 정보를 찾아봐도 그 구체적인 적시 사례가 없어가지고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정부가 노리는 거거든요. 구체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편은 처벌 안 하고 네 그렇죠. 편은 처벌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는 네. 게 대원칙인데 그걸 오히려 흐트러뜨리고 있는 법안들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권력자가 이제 이게 허위다 이렇게 해버리면 비판 자체가 범죄가 돼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제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언론에 나온 그 말을 썼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진짜 이틀막의 거의 대표적인 것인데 사실 윤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이틀막이라는 말을 저쪽에서 많이 썼는데 그때 그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 졸업식 할 때 대통령이 뭐 졸업사를 하는데 그때 누가 난동 부려서 그거를 끌고 나가면 이틀막이라고 했던 분들이 진짜 근본적인 이틀막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죠. 네.